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중년 혹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손저림에서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 사실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오해가 내가 손목이 아프니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대개 손가락에 나타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손목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병의 원인이 손목에 있기 때문이지 증상이 손목에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손목 터널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생기는지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손목 내부의 구조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이 되겠습니다. 정중신경은 손목을 지나서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 끝을 향해서 주행을 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바로 이 정중신경에 발생하는 신경병증이 되겠는데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손목 내부에는 이렇게 닫힌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의 경계는 좌측과 우측 그리고 바닥에 해당하는 부위는 손목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 지붕에 해당하는 부위는 인대에 의해서 덮여 있는데 이 인대의 명칭이 횡수근 인대입니다. 결국 이렇게 횡수근 인대가 지붕이 되고 좌측, 우측 및 바닥을 손목뼈가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을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손목 터널 안을 통과하는 구조는 9개의 힘줄과 1개의 신경이 되겠는데요. 이 신경이 앞서 언급했던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문제가 되는 신경이 바로 이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목 터널의 세 면은 골격으로 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구조고요. 다만 지붕에 해당하는 횡수근 인대의 경우 젊었을 때에는 유연하고 탄력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성별, 직업, 기타 내과적인 질환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점차 두꺼워지고 뻣뻣하게 변성이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폐경기를 지나가면서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지붕에 해당하는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변성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구조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힘줄 같은 경우는 우리 옛 속담에 보면 고집이 쇠심줄 같다는 말도 있죠. 이러한 비유가 있을 만큼 힘줄은 견고하고 단단한 조직입니다. 때문에 손목 터널이 좁아진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자, 그러면 남은 신경, 즉 정중신경의 처지는 어떨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신경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연약한 조직이고 전혀 어떤 내구성이나 탄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져서 터널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힘줄과 신경 가운데 피해를 보는 것은 신경, 즉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느리는지 시각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손목의 초음파 검사 영상인데요. 좌측은 정상 손목의 초음파 소견이고 우측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표시한 정중신경의 형태는 도톰하고 타원형인데 비해서 우측에 표시한 정중신경은 종이장같이 납작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눌리게 되면 이제 신경병증이 생기게 되고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경은 감각과 운동 기능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보통 감각의 이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위를 이 정중신경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혹은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다양한 신경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각 증상에 대한 호소는 다분히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마다 매우 다양한 표현을 하세요.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화끈거린다, 불에 데인 것 같다, 잠에서 자꾸 깬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등등 다양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사이에서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좀 필요하겠고요. 한편 일반인이 혼자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양손의 손등을 마주하게 하고 손목을 완전히 꺾은 상태에서 한동안 유지해 보세요. 한 30초 이상 지났을 때 평소에 느꼈던 손끝 저림 증상이 재현이 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감각 이상을 처음에 호소하다가 이 질병이 진행하게 되면 이제는 운동 기능에도 문제가 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손에 힘이 없다, 물건을 자꾸 놓친다, 더 나아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엄지손가락 아래쪽의 이 도톰한 근육 자체가 홀쭉하게 함몰되는 소견이 보이기도 하고요. 시험 삼아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마주하게 하고 힘을 한번 줘보세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같이 뽀득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함몰되어 있거나 말랑말랑해져 있다면 한번 진행성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단이 되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게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증상의 원인이 목 디스크이거나 혹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때문인 경우도 있고 아예 신경의 문제가 아닌 건초염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게 되면 이제 엉뚱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간혹 이런 구분이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둘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다면 진행 단계의 구분이 또 중요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기 단계라면 조금 경과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손은 쉬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거나 보호대를 사용해 볼 수 있고 혹은 손목 터널 부위에 주사요법을 시행하면서 병의 진행 여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손을 좀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중간 단계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연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되면 이미 횡수근인대라고 하는 연부 조직이 더 이상 유연하고 탄력 있는 조직이 아니고 두꺼워진 상태에서 연골과 같이 딱딱하게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이 횡수근 인대를 수술 가위를 이용해서 절개하게 되는데 그때 받는 느낌이 연부 조직을 절제한다기보다 단단한 물체를 톱으로 절단하는 것과 같은 서걱서걱한 느낌을 받게 돼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횡수근 인대를 절개할 때 나는 소리를 녹음한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이 단계가 되면 횡수근 인대는 이미 단단한 조직으로 변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혹은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 정상 상태의 인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이나 주사 등에 너무 의지하면서 수술 시기를 늦추다 보면 나중에 막상 수술을 해도 회복이 더디거나 아니면 완전한 회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중간 단계 정도면 조금 일찍 선제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기에 정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의 감각이 저하되고 혹은 마비가 오고 근육의 위축이 생기는 단계까지 수술 결정을 지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상적인 수술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조기에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수술 결정을 지연하는 것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예후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습니다. 일단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각 단계에 맞는 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사실 수술 자체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고생을 줄이고 경제적, 시간적 낭비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파란색 표시와 같이 손바닥에 절개를 넣고 신경을 직접 보면서 이 모형에서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선이 정중신경이 되고 그 위를 지나는 이 구조가 횡수근인대가 되겠는데요. 수술 가위를 이용하여 이 횡수근인대를 절개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이 손목 주름 부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작은 절개를 통해서 이 손목 터널 수술을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고안되어 있는 이 내시경을 삽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횡수근인대를 걸어서 절개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이고요. 수술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환자에 따라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시경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손바닥 절개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술의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수술법은 정형외과 분야에서 가장 결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간도 약 15분 미만 정도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회복도 조기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증상이 좋아지는 순서는 증상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손저림이나 화끈거림, 밤에 잠에서 깨는 현상 등은 수술 직후 곧 개선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심지어는 수술 마치고 나오는 순간 손이 시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저하되고 힘이 약해지고 심지어 근육의 위축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는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 단위로 수술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되어 발생하는 신경병증인데 대표적인 증상은 손끝 저림과 손의 근력 저하 혹은 근육 위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손목터널 증후군은 비교적 수술 결과가 우수하고 자연적인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된 단계라면 늦지 않게 횡수근 인대 절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수술 시기를 너무 지연시키는 경우 진행성 병변이 되어서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일단 손 저림 현상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실 것을 권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이렇게 손저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